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의 지지율도 역전돼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질렀다는 결과가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론조사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집계한 이후로 처음으로 30%대 수치가 나왔습니다. 긍정이 37.4%, 부정이 57.3%입니다. 평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조국 사태 때도 이렇게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추세를 얘기합니다만 추세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 요인을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그리고 직무 배제와 관련시켜서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이 여론조사의 의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그 득표율이 41%였거든요. 그 41% 이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이건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많이 이탈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순 논리로 봐도. 게다가 이번에 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진보층에서도 9%인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호남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이탈하는 것, 특히 중도층의 이탈은 어떤 집권 세력, 집권당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진보층이나 호남에서 이탈했다라는 건 아무튼 최근에 일련의 그 갈등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일련의 그 어떤 징계위원회로 가는 여러 가지 과정, 절차들 이런 것들에서 법원의 판단도 있었고 감찰위원회가 부적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과 연관시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안을 계속 이제 글쎄 징계위원회가 또 일주일 연기됐잖아요. 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을 봐도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같이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또 역전하라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좀 분석하셨습니까? 여론조사라는 거는 항상 반등이 있게 마련인데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조사 결과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예. 아니면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보기보다는 다른 조사 결과랑 같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도 유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30%대로 추락했다는 거는 조국 사태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하락하는 이유를 보면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갈등은 저는 촉발 요인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나 기저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정책적인 상황,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불만이 쌓였었다는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말을 할 때를 해야지만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장관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한마디로 염장을 지르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부분 속에 특히 그렇죠. 예. 빵뚜아네트도 나오고 이거 도저히 왜 저러지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그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 이탈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41.4%를 득표를 했는데 네.
그거만 첨가하면 안 돼요. 심상정 후보가 6.2%를 얻었기 때문에 범여권 47.3%, 47%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37%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오늘 왜 부정적 이유가 뭐냐라고 나왔을 때 크게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부동산과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또 나가서 이제 함축적인 거는 뭐냐면 총선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이 모든 것을 그냥 독주하는 입법 독재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지금 이 지지율 하락세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입법 성과로 무언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이런 입법의 속도전이 과연 이런 지지율 하락에서 지지율 반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입법도 중요하죠. 지금 공정경제 3법도 뭐 개혁 입법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상법 이런 것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 말이 뭐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입법을 통해서 뭔가 개혁을 해나가는 건 맞는데 이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40% 이하로 내려오고 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민주당이나 지금의 여권이 앞으로 지지율이 반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하게 입법이 지지부진해서 그렇다라고만 판단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이 여론조사에 대한, 물론 이 여론조사가 또 다음 주에 바뀔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이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하게 뭐 이른바 개혁 입법, 이른바 개혁 입법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생각하는 건 오독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국민들 민심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른바 핵심 지지층, 진보층 호남에서도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정말 이건 제로 베이스에서 네. 냉철하게 봐야 되거든요. 집권 이후에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레임덕의 그 전조는 아닌지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뭔가 오만하게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 그 지금 뭐 일부 이렇게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진영에 따라서. 윤 총장이 여전히 대단히 교만하고 검찰은 절해서 바로 이러이러한 행태 때문에 개혁 대상이라고 보는 층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검찰 개혁을 왜 자꾸 윤석열 총장의 퇴임과 동일시하느냐, 등지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저 같은 경우 후자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유권자들, 그 중도 유권자들이나 진보 유권자들의 일부에서도 지금의 권력층의 권력 핵심들의 이러한 행태를 좀 오만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돌아봐야 돼요. 성찰할 때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박근혜 정권 때 콘크리트 다 어디 갔었습니까? 탄핵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단어를 저도 쓰고 많이들 씁니다만 민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이 상황을 단순하게 개혁 입법이 지지부진하니까 이렇다, 만약에 성과를 내면 오를 것이다 라고만 본다면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갈등들, 꽤 오래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국민들에게 피곤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분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분석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것만 가지고 민주당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반등한다 본다면 저는 그건 조금 이 여론조사 결과 이 자체가 뭐 대단한 뭐 금과 억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좀 안일하게 보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3.3%포인트가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이 5.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오른 3.3%포인트가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런 상승되는 지지율을 좀 유지하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세요? 실제로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정치 리더십과 관련된 겁니다.
리처드 뉴스테트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썼어요. 80년대. 근데 대통령의 힘은 바로 설득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힘을 강제로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또 얘기는 크리스 윌리스가 있는 대통령의 위기라는 책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용기와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권에 있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이런 상황 속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라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해서 뭐 반대를 하고 비판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반사이익만 얻어서는 지속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안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경제 3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대안은 뭔지,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뭔지, 네.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저 정책을 펼치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사이익만 얻고 계속해서 그 지지도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대통령만이 아니라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실제로 보면은 말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긍정의 언어를 저는 많이 써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받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을 잘하냐 못하냐 부분을 하고 그런 부분 속에서 막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과 굉장히 공감할 수 없는 폭로를 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임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줄 때만이 국민들의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저는 국정운영 지지도보다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다시 한번 현 정권이 유지돼야 되냐는 비율이 41%밖에 안 나왔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야당으로 교체되는 게 좋겠다는 게 44%로 정권 교체가 더 많다는 거로 교체가 돼버렸는데 이게 지난달에 비해서 여권이 현 정권을 유지했다는 비율이 47에서 46%포인트 떨어졌고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수권 능력을 키워야 된다. 단순하게 뭐 수치상에서 앞섰다는 데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정말 무엇인가를 국민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이건 정책의 힘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 속에서 더욱더 매진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재보궐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그 의원들도 지금 거론되고 또 뭐 더 나가서 인물도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앞장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의 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된 그 9일을 전후를 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8일이나 9일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시점이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본회의 일정도 예정되어 있는 시점과 징계위도 있는 그 앞둔 그 시점이라서 그럼 이 시점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에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정말 당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목표에 다가선다고 한다면 그동안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럴 때 친박이라고 했었던 분들이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지 무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에 내려가서도 무릎을 꿇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대구 내려가서 이런 일련의 행동을 왜 친박이 하지 않느냐. 더 나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번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선적이 돼야 되지. 이건 격가지에 불과하다. 정말 새롭게 변화돼서 정권을 교체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세력들이 진솔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국민들이 변했구나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 또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TK에서 왜 당신이 뭔데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 가지고 내분 일어나게 되는 예. 이런 악순환 구조가 돼서는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예. 지금도 뭐 당내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고 사과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네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김정인 위원장의 사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교수님 말씀이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좀 올라갔잖아요. 예. 그야말로 이것도 반사이익이에요. 그동안 이제 여권도 계속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게 물론 여권의 적극적인 행동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기저효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뭘 해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예.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정책적 대안 내놓는 게 대단히 항의가 있을 거예요. 여권도 뭐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 안 되잖아요. 야당 제1야당으로 해가지고 무슨 대안이 이렇게 있겠어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분명해서 어쨌든 정책적 대안을 계속 내야 되는 건 맞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어쨌든 국민의힘이 뭔가 정책적인 대안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럼 말도 좀 조심하고 비아냥거림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평론가적 관점이라고 본다면 특정 어떤 쪽에 치우치지 말고 일단 가치 중립적으로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가치 중립적으로 일단 보고 정확하게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해 나간다면요. 그다음에 여당이 잘하는 것도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 사람들이 좀 수권 세력으로서 좀 가능성이 있네라고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역시 중요한 거는 뭔가 국민들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지지하는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뭔가 이 탄핵에 대한 거, 이 깨름직한 거예요. 아무 반응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친박이 반성하면 좋겠으나 별로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과한다 상상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볼 때 그렇다면 최소한도 12월 9일이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이 의결됐거든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날인데 어쨌든 그때 그대로 넘어가는 것하고 그게 뭐 당내분이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린 잘못한 거다. 탄핵에 대해서 그 집권했던 세력으로서 그것을 얘기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단 중요한 거는 TK 지역 특히 특정 지역이 있고 아니더라도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 예.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좀 여러 정책 대안을 낸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라 그 문제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국민의힘 내에서 TK, PK 그 의원들의 그렇습니다.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네.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부분을 좀 심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역시나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글쎄, 계십니까? 공수처법은 지난해 합의가 됐던 거라서 국민의힘에서도 무조건적으로 공수처법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지난해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끝까지 뭐 국민의힘은 반대했던 거였죠.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공수처 출범은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을 개정하겠다는 단지 요즘 거잖아요.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서 6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출범을 위해선 걸림돌이 되니까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전 뭐 여당의 생각 충분히 이해해요. 공수처법이 너무 지연되고 있으니까 원래 7월 15일에 출범하게 돼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당이라도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지연 작전 쓰는구나를 당연히 볼 수 있죠. 전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합의될 때는 야당이 워낙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야당에게 그럼 당신들에게 비토권을 주겠소라고 합의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이제 너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법을 개정해서 이제 정서를 바꾸겠다는 거냐 추천에 필요한 사람을. 근데 그거는 어쨌든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이제 좀 합리적으로 추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 여당에서는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인사를 더 숙고해서 좀 찾아보는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계속 이걸 지원하고 비토권을 그야말로 거부권으로 과도하게 행사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권한남용으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국민의 여론이 또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개정할 때 개정하더라도 지금 조금 더 합의를 도출하고 노력해라. 이게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공수처 출범이라는 게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상징인데 이거 출범부터 벌써 여야가 합의해서 출범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지난한 과정 속에서 뭔가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라 여권은. 그리고 야당도 여권에서 조금 이 정도 후보라면 괜찮다면 동의해줘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공수처법 또 개정해 보세요. 내년에 보궐선거 있는데 4월 달에 얼마나 야당이 여기 반발하겠어요. 정치는 다시 또 갈등 파국으로 갈 것이고 여야가 조금씩 정치력을 발휘하고 양보해라.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근데 단독 처리도 안 되고 무조건적인 비토권 사용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중요하다라는 데 가장 핵심이 있는 것 여권이 좀 같습니다. 명분을 줘야죠. 이 정도 후보는 야당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후보를 주고 그다음에 야당도 그렇게 잘 검토해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면 합의해주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개정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민주적 통제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 개혁은 두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검찰의 독립성과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데 검찰의 중립성보다는 이 민주적 통제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하죠? 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그거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한다고 하면서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를 하지 못한다. 그 무소부의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다른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은 게 뭐였었냐면 우리는 야당에게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수없이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깨버리면은 민주적 통제받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도 허구고 그들이 말하는 공수처법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은 바로 설득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니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기보다는 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산적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왜 못 만납니까? 여당 대표 만나서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만이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 정치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제가 꼭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요. 5년 단임제 국가에서 집권 3년 6개월의 법칙. 3년 6개월이 지나면 예의 없이 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 추락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나중에는 실패한 대통령 가는 거 이번에는 그 꼬리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권 3년 6개월 지나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여권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우리는 예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말자. 정말 대통령도 취임사를 보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이번엔 종식시키자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회동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지금처럼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져간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과연 용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두 분 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